며느리를 병원 청소부로 부리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걸레를 들고 밤 9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오는 여자.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청소 제대로 하고 다니는 거야? 환자 보호자들이 불결하다고 하면 그거 다 우리 병원 망신이야. 알아?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그 여자는 시집 온 지 5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하 청소도구실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온 집안이 그 여자를 청소부로 알았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병원 직원들도 전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보건복지부 특별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15명의 조사관들이 일제히 병원 현관 앞에 도열했습니다. 검은 가방을 든 요원들이 건물 출입구를 통제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팀 맨 앞에 정장을 입은 팀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팀장이 병원 로비를 천천히 걸어 들어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 청소 카트를 밀고 서 있는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꺾였습니다. 90도. 완벽한 90도였습니다. 대표님, 이런 곳에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원장인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이 깨졌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석고상처럼 굳었습니다. 청소 카트를 잡고 서 있는 그 여자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여자는 무슨 일을 당한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 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입니다. 새벽 5시. 아직 하늘이 시커멓고 가로등만 껌뻑이는 시간입니다. 사람 하나 없는 골목에 찬바람이 훑고 지나갑니다. 빈 의자에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굴러갑니다. 오재인은 그 시간에 이미 집을 나섭니다. 세탁 세제 향이 배어있는 손. 목덜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헤어캡 자국. 두툼한 고무장갑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삐죽 나와 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하는 곳은 명성의료재단 명성병원입니다. 지하 2층 청소도구실. 제인은 그곳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름표를 달고 앞치마를 두르고 걸레를 정리하고 소독약을 정해진 비율로 희석합니다. 손이 익숙합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5년이 넘은 몸의 기억입니다. 이 병원의 이사장이자 원장은 제인의 시아버지 박태호입니다. 지역에서 손꼽히는 중견병원입니다. 400병상, 의사 70명, 간호사 200명이 넘습니다. 원장실은 8층입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고 소파는 이탈리아제 가죽입니다. 원장 박태호는 매일 아침 그 소파에 앉아 비서가 가져다주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하에는 며느리가 걸레를 들고 있고 8층 원장실에는 시아버지가 일간지 인터뷰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2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는 지구와 달만큼 멀었습니다. 오재인이 이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된 것은 시어머니 장봉숙의 뜻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장봉숙이 제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마주 앉자마자 손을 모으고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제인아, 우리 집에는 우리 집만의 법도가 있어. 며느리는 시댁 살림을 거들어야 해. 그게 우리 집 가풍이야. 제인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었습니다. 옆에 남편 박민준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제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커피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인은 병원 청소부가 됐습니다. 월급은 없었습니다.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청소일 자체가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인의 몸은 그보다 훨씬 고된 일도 버텨낸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부원장님 사모님이래. 왜 청소를 직접 해요? 시어머니한테 찍혔나 봐. 완전 식모잖아.
제인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복도를 닦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대걸레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뒤로 당겼습니다. 앞으로 밀었습니다. 뒤로 당겼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의사들이 앉는 테이블 옆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준이 동료 의사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서다 제인과 눈이 마주치면 아주 잠깐 굳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식판을 들고 앉아있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제인은 그런 남편의 눈빛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들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포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깊었습니다. 아무도 바닥을 알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차렸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 방에 야식을 가져다 드리고 빨래를 개고 나면 밤 11시가 됩니다. 그때 제인은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작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긴 문서들이 펼쳐졌습니다. 의료법 조문들, 피해자 진술 보고서, 병원 감사 청구서 초안, 위해 의약품 보관 기준표. 제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낮에 청소하면서 눈으로 본 것들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방식, 의약품 보관 온도 이탈 여부, 수술실 소독 절차 누락사항. 이 집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걸레를 밀면서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를. 겨울이 깊어지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인이 3층 내과 병동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대걸레를 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병실 문 너머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노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제인은 멈춰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늙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말이 들렸습니다. 내가 주사를 맞고 나서부터 이렇게 됐어. 분명히 그때부터야.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 의사도 간호사도 다 나보고 노인네 헛소리 한다고 해. 제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실 문에 붙은 환자 이름표를 봤습니다. 74세 남성. 입원 13일째였습니다. 제인은 청소 카트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제인은 청소 중 우연히 그 병실 앞을 다시 지나다 멈춰섰습니다. 보호자인 딸이 복도 구석에서 간호사에게 매달리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아버지가 이 병원 오기 전까지는 멀쩡했어요. 요양원에서 걸어서 오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사 맞은 다음 날부터 손발이 저리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간호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처방대로 투여한 거예요. 고령이시면 원래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해 달라고요. 간호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보호자 딸이 그 자리에서 어깨를 떨었습니다. 제인은 대걸레를 꼭 잡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제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 딸이 돌아봤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제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맞으신 주사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처방전에서 약 이름을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왜요? 제인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원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이 병동에 몇 분 더 계십니다. 저는 청소하면서 이것저것 들려서요. 혹시라도 처방전을 한번 꼼꼼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딸이 제인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눈치였습니다. 청소부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제인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대걸레를 밀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제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장봉숙에게는 알려졌습니다. 점심시간 직후였습니다. 장봉숙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주 2회 병원 이사회 참석 때 외에는 잘 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인은 그 모습을 4층 복도에서 봤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장봉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주제넘게 환자 가족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다녀? 제인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냥이 어디 있어? 내가 뭔데 거기서 나서? 그게 청소부 할 일이야? 내 분수를 알아야지.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환자분이 힘드시다고 해서 그냥. 닥쳐. 짧았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장봉숙이 앞으로 한 발 나왔습니다. 내가 너한테 거기서 일하라고 한 게 뭐 때문인지 알아? 병원 청소나 깨끗이 하라고 한 거야. 환자 보호자 만나서 어디서 쓸데없이 의사 흉내를 내. 그게 불씨가 되면 병원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아? 어머니, 저는 그냥 처방전을 확인해 보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봉숙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딱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제인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민준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인 쪽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이 뜨거웠습니다. 뜨거움 속에서 이상하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으면 뺨이 맞아도 통증이 희미해집니다. 5년 동안 배운 것이었습니다. 제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봉숙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는지 장봉숙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콧방귀를 뀌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인은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이 손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뺨의 열기가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인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 노인 환자의 증상을 검색했습니다. 손발 저림, 입원 후 갑작스러운 운동기능 저하, 특정 계열 약물 과용량 투여와의 연관성.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뺨은 이미 잊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제인이 이 집에 들어온 지 6년째였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장봉숙은 그것도 제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워낙 찬밥 더운 밥가리니까 몸이 그렇지. 스트레스를 혼자 다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가 생겨. 민주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인에게 외부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수시로 연락하는 사람 있어? 를 물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친정어머니는 2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오빠 한 명이 있었지만 경기도에서 살고 있었고 제인이 스스로 연락을 줄였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제인이 진짜로 고립된 것은 몸이 아니라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혹은 말이 새어나가 더 큰 화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해봄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제인이 청소 중 우연히 폐기물 처리 창고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각 대상 의약품 폐기물 목록과 실제 보관 박스의 수량이 달랐습니다. 없어졌어야 할 것들이 아직 있었습니다. 혹은 있어야 할 것들이 없었습니다. 제인은 손이 떨렸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박스를 찍었습니다. 목록을 찍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를 봤습니다. 명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악화된 노인 환자 가족의 글이었습니다. 항의를 했지만 병원이 묵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다른 환자 가족. 또 다른 댓글. 또 다른 댓글. 제인은 그 글을 밤새 읽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제인은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뺨이 다시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맞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화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제인이 5년 동안 걸레를 밀면서 지나쳤던 그 병실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인이 들었지만 지나쳤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제인이 보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외면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제인의 손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대한의료피해자연대 오미래 드립니다. 제가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물론이고 병원 직원들도 몰랐습니다. 제인이 5년 동안 걸레를 밀면서 무엇을 모으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오미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제인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참지 않겠다고. 수면 위로 올라갈 때가 왔다고. 그 메시지를 보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제인은 퇴근 후 서울역 근처 카페에 있었습니다. 병원 청소 일을 마치고 집에 간다고 하고 몰래 빠져나온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1시간 안에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두꺼운 안경, 오래된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법무법인 해람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연대에 연락 주신 분이 맞으시죠?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제인을 한 번 보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고무장갑을 보고 다시 제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일을 하고 오셨나요? 네. 어디서요? 제인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명성병원입니다.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대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 중에서 명성병원 관련 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거기서? 청소요. 수진이 잠깐 제인을 봤습니다. 그냥 청소부가 아닌 것 같다는 눈치였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연대에 주신 자료 봤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를 모으셨어요? 제인이 말했습니다. 5년입니다. 청소를 하면서 보이는 게 많습니다. 수진이 제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제야요? 이 자료들을 오래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인이 잠깐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요. 수진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의 아버지는 3년 전 명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의를 했지만 병원은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일축했습니다. 합의금을 제시했고 가족들은 지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법을 공부했습니다. 의료법을 공부했습니다.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명성병원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내부 증거가 없었습니다.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이 제인을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법은 압니다. 그러나 안에서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인은 집에 2시간이나 늦게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이 시간에? 마트에서 장 좀 보고 왔습니다. 빈손으로? 제인이 들고 있던 봉투를 올려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면서 편의점에서 산 두부 한 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봉숙이 콧방귀를 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인은 그날 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수진이 보내온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제인이 가진 자료들과 수진이 모은 기록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제인과 수진은 3달 동안 17번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제인이 뛰어나올 수 있는 짧은 시간들을 이어붙여서 만났습니다. 그 사이 수진은 병원 전직 직원 2명에게서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명성병원 3층 내과 병동 전직 수간호사와 약국 근무 경력자였습니다.
두 사람 다 자신들이 겪은 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제인의 자료를 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명성병원이 특정 제약회사와 은밀한 거래를 해왔습니다. 임상시험 대상에서 탈락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정식 허가 의약품처럼 처방했습니다. 입원 환자들 중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비용 절감과 해당 제약사로부터의 리베이트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최소 4년이었습니다. 제인이 청소하면서 발견했던 폐기물 수량 불일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지우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수진이 문서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특별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건 내부 인물의 직접 증언이에요. 제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부 인물이요? 수진이 제인을 봤습니다. 제인 씨가 그 내부 인물입니다. 제인은 그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순간 제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말할 게 있어요. 사실 저는 거기서 그냥 청소부가 아닙니다. 수진이 눈을 들었습니다. 제인이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은 결혼 전 대한의료피해자연대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이름은 오미래였습니다. 제인은 결혼 전 이름이었습니다. 오제인은 결혼 후 남편 성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성을 유지했지만 연대 활동은 결혼과 동시에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며느리라는 게 말이 되냐? 시아버지가 병원을 하는데 시어머니 욕하는 단체에 며느리가 다니면 우리 집이 뭐가 돼? 제인은 그 말을 듣고 연대를 나왔습니다. 그것이 결혼 조건처럼 됐습니다. 5년 동안 제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걸레를 밀고 밥을 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눈은 살아있었습니다. 기억은 쌓였습니다. 수진이 제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인 씨가 진술하면 이건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에요. 이건 의료 피해자 전문가의 공식 증언입니다.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제인은 집에 돌아와 남편 민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에서 민준이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러나 제인은 그 손을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편을 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어머니에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제인은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자신이 5년 동안 모은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병원에 출근한 제인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원무과 직원들이 뭔가를 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팀 청구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빨리 연락 주세요. 제인이 화장실로 들어가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누가 새어나간 것 같아요. 저쪽에서 먼저 움직이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요. 제인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장봉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시아버지 박태호가 있었습니다. 민준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제인을 봤습니다. 박태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앉아. 제인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태호가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인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제인. 그리고 그 아래 연대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한의료피해자연대. 오미래. 전 사무국장. 제인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내부 고발 쪽에서 우리 병원을 고발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있다더군. 내 결혼 전 이름이지? 장봉숙이 말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야?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다 이걸 위해서였어? 민준이 제인을 봤습니다.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결혼은 민준 씨를 사랑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짓을 해? 장봉숙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면서 우리 병원 사람이면서 어떻게 뒤에서 칼을 꽂아? 제인이 장봉숙을 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칼을 꽂은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한 겁니다.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돼? 우리가 40년 병원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아십니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러나 똑바로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방식이었습니다. 박태호가 일어섰습니다. 내일부터 병원 출입하지 마. 그리고 민준아. 민준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이혼 절차 밟아. 합의 이혼으로 조용히 끝내. 민준이 제인을 봤습니다. 제인도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아.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제인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함께 살아온 6년이었습니다. 사랑해서 따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혼을 입에 담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눈을 떴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장봉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려는 짓 당장 멈춰. 병원 고발 취소하면 위자료 넉넉하게 줄게. 그걸로 어디 가서 살아. 제인이 일어섰습니다. 위자료는 됩니다.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제인은 방 안에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9월 첫 번째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명성병원 현관 앞에 검은 차들이 멈췄습니다. 15명의 조사관들이 내렸습니다. 정장, 검은 가방, 보건복지부 특별감사팀이었습니다. 팀장 이름은 김영철이었습니다. 40대 후반, 대한의료피해자연대와 오랫동안 협력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을 통해 연결됐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무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태호의 비서가 달려갔습니다. 장봉숙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김영철 팀장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출입 통제 명령서를 꺼내 원무과장에게 건넸습니다. 증거 보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버실 봉인, 약국 잠금, 3층 내과 병동 서류 압수. 그 시각 제인은 병원 앞에 없었습니다. 병원 지하 2층 청소도구실 앞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카트를 꺼냈습니다. 앞치마를 뒤집었습니다. 손에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김영철 팀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팀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꺾였습니다. 90도. 대표님, 이런 곳에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마침 3층으로 올라온 장봉숙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감사팀 팀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인 사람. 그것이 청소 카트를 밀고 서 있는 며느리 오재인이었습니다. 장봉숙의 손에서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인이 카트에서 손을 뗐습니다. 팀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팀장님. 자료는 이미 법무법인 해람 이수진 변호사에게 전달됐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장봉숙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제인아, 너 지금. 제인이 장봉숙을 봤습니다. 5년 동안 뺨을 맞으면서도 고개를 숙이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조용하고 그러나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5년 동안 이 병원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 5년 동안 본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봉숙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인의 뺨을 향해 날아오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멈췄습니다. 김영철 팀장이 장봉숙과 제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해하실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즉시 현행범 체포됩니다. 장봉숙의 손이 내려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호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약국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서류가 박스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에 봉인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민준이 저 끝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였습니다.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제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아니면 아주 오래된 무언가인지. 제인은 그 눈빛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 병원 로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요. 다 됐어요. 제인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잡지 못했던 손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성병원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허가 성분 의약품 처방, 의약품 허위 폐기 처리,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피해 환자 총 147명. 박태호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인 이사장직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병원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3개월 영업정지. 이후 경영권이 정부 위탁 관리로 넘어갔습니다. 장봉숙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죄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는 사람들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사모임에서 빠져야 했습니다. 강남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민주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병원 출신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력이 아니라 짐이 됐습니다. 이혼 절차는 제인이 진행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받으러 간 날 민준이 제인에게 말했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미안해. 제인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좀 더 일찍. 민준이 제인을 봤습니다. 제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알잖아요. 말했으면 막았을 거잖아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인은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사무실입니다. 유리문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한의료피해자연대. 제인이 그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22살부터 다니던 곳입니다. 결혼하면서 나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온 곳입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과 새로운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무 직원이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부터 정식으로 복귀하시는 거죠?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연락 온다고 했죠? 네. 의료피해자 지원 법안 공청회 관련해서요. 제인이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오래됐습니다. 조금 삐걱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몸에 맞는 자리에 앉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어깨에 걸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폈습니다. 제인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공청회에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제인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말할 거예요. 5년 동안 걸레를 밀면서 본 것들이요. 수진이 잠깐 제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짧고 따뜻했습니다. 그게 가장 강한 말이에요. 창밖에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들이 빗속에 떠다녔습니다. 제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젯밤 제인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제대로 된 잠이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어색했습니다. 6년 동안 무게를 얹고 살았던 몸이 처음으로 그 무게를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제인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공청회 발언문을 써야 했습니다. 피해자 147명 중 연락이 안 된 가족들에게 개별 통보를 해야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수진과 법안 검토도 해야 했습니다. 제인은 그 모든 것들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이었습니다. 제인은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거리가 흘러갔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오재인 대표님 되시죠? 저는 명성병원에서 어머니가 치료받으셨던 가족인데요. 연대통해서 연락드려도 된다고 해서요. 이런 전화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제인이 말했습니다. 됩니다. 말씀하세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버스가 달렸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서울의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제인의 손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들을게요. 처음부터 다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제인의 일이었습니다. 5년 전에도 5년 내내도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말하지 못하고 있는 말들을 듣는 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사라져버리는 말들을 붙잡아 두는 일. 제인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 수백만 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을 참고 있을까요? 제인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숨을 내쉴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먼저 숨을 쉬겠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제인의 정류장이었습니다. 제인이 내렸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제인이 걸었습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